네, 해커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3번째 주제입니다. 조선시대 때 토지제도, 수취제도, 이 제도들을 중심으로 이 경제와 관련된 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제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런 제도는요, 이게 무엇인지 오늘날로 치면은 어떤 제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도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거든요. 토지제도는 공무원들에게 월급 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수취제도는 세금제도인데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형태였었다가 바뀌게 되는 이런 변화된 모습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째 주제니까 23번째 테마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름은 재테크라고 붙여봤습니다. 재테크들, 많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직장인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 뭐 이제 성인이 아니신 분들도, 나중에 이제 크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월급 잘 받고 일해야지. 그런데요, 이 성인들, 또 이제 직장인들에게 요즘은 좀 뜸해진 것 같은데 다시 또 불붙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광풍이 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상화폐, 예, 이런 거예요. 뭐 비트코인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좀 투자를 해봤는데, 뭔가 막 굉장히 자산이 불었어요. 그러면서 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야, 열심히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것보다 이거 잘 투자만 하면 되겠구나. 여러 가지의 이제 약간 현타를 느끼는 직장인들도 좀 있었대요. 또는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이 저 친구는 그냥 뭐 직장에서 대충 일하다가 이런 거 투자 잘해가지고 돈을 크게 벌었대. 그러면 또 뭔가 약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이렇게 투자하는 재테크와 관련해서 전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삐까뻔쩍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서울의 강남입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화하고 부유한 곳이라고 알려진 강남의 전경이에요. 자, 시계를 좀 거꾸로 가볼게요. 여기는 어딜까요? 옛날 사진 같은데 산이 들이 이렇게 있고 하천 있고. 자, 여기 어디냐? 강남입니다. 예. 옛날에 개발되기 전에 강남의 모습이에요. 자, 서울에 강남이 개발됐었던 거는 한 1970년쯤부터 영동 신시가지, 옛날엔 이제 영동이다라고도 불렸었대요. 영등포 동쪽이다라는 지역인데, 예, 여기를 개발하면서부터 이제 건물들도 많이 올라가고요. 사람들도 많이 이주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이 점점점, 땅값이 점점점 뛰게 되겠죠. 그래요. 야, 옛날에 강남에 뭐 하나만 샀었으면, 그쵸? 예, 일하는 것보다 이거 자산만 잘 불렸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 역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인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기도 했을 겁니다. 성인이시라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일단 돈 벌면 집부터 사. 예. 그럼 이게 좀 올라갈 만한데 이런 거 사. 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요.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사가지고, 가격 오르는 거. 아니, 근데 조금 시대가 지나지 않았나요? 예전에 비해서 부동산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요? 라고는 하지만, MZ세대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 1위가 설문조사 결과, 2023년 기준이긴 한데, 거의 40% 육박하는 부동산입니다. 예. 부동산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만 투자하면 돈 좀 벌 수 있겠다. 근데 이러다 보면은 열심히 일한다라는 의욕이 좀 저하되지도 않을까? 그냥 말이죠. 월급을 올려주면 안 될까요? 예, 열심히 일해서 우리 모두가 근로소득을 누리자. 부동산 투기하고 이런 거는 좀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은 인식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갖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한 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 조선의 토지제도 변화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토지제도를 얘기할 건데요. 이게 뭐냐? 토지제도가 공무원들 월급과 관련 있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도식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앞서 여러분들이 봤었던 개념입니다. 국가에게 관리가
일을 합니다. 제공을 해요. 뭘? 열심히 일하는 노동을 제공하죠. 이거를 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국가는 관리에게 뭘 줘야죠? 뭘 줘요? 월급 줘야죠. 근데 화폐가 널리 쓰이기 전에는 뭘 준다고 했냐? 수조권에 해당하는 토지, 수조지라고도 불리는 이런 토지의 권리를 준다 그랬어요. 자, 수조권은 토지의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한, 권리를 의미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관리들은 일한 대가로서 뭘 하는 거냐? 국가가 세금 걷는 땅에서 일부의 지역을 내가 세금 걷어서 그걸 생활에 충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경제적인 혜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조권과 관련한 제도가 고려시대 때에는 뭐였었냐면 전시과 제도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시과 제도가 고려 저 뒷부분 때 가면은 권문세족들이 토지를 점점점 늘려나가죠. 대농장을 경영하면서 많은 토지를 빼앗잖아요. 수조권 제도가 사실상 붕괴되죠. 그래, 관리들은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생활하면 좋겠는데 내 땅을 자꾸 늘려나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전시과 제도도 붕괴되는 것과 맞물리면서. 그래서 고려시대 때 수조권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는 사실상 붕괴됐단 말이에요. 관리들이 토지를 너무 많이 늘려나간다 그러면은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내 땅을 뺏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의 부동산이라고 바꿔서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부 재력가들이 수십 채, 수백 채씩 막 아파트를 막 갖고 있는 겁니다. 내 집이 없는 거예요. 다 전세 월세만 살고 막 힘들어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 시대에서 이제 조선 건국 직전에 신진사대부들이 안 되겠다. 이 토지를 원주인에게 되돌려주고 그리고 관리들은 수조지, 이걸 분급하는 제도로 바꾸자. 고려 말 때 신진사대부들이 이런 개혁을 추구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냐? 수조권 토지를 다시 주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전국 단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면은 관리들이 받는 게 너무 많지 않을까라고 하여 경기 지역, 고려 말 때는 개경 주변이었을 겁니다. 여기 지역에만 토지를 지급하는, 여기서 물론 토지를 준다라기보다는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수조지,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좀 제대로 챙겨줄게 대신에 아파트 막 여러 채 사고 이런 거는 하지 마. 즉 당시 농경사회 기준으로는 토지를 공무원들이 늘려나가지 마. 아니 그러면 토지는 누가 갔습니까? 농민들이 가져야지. 내 땅을 갖는 농민, 자영농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야. 그럼 농민들의 생활은 좀 더 괜찮아지겠죠. 이런 제도가 고려 말 때 과전법이고 이게 조선 초기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공무원 월급을 충당했어요. 아니 근데 내가 퇴임하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 길이 없는데요. 그것도 챙겨줄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족들은 그것도 챙겨줄게. 수신전과 휴량전이라는 토지로 물려주도록 하는 겁니다. 자, 퇴임해도 지급해요. 전직 관리에게도 지급합니다. 현직은 당연히 지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유가족, 나의 부인이 과부가 됐어. 그러면은 과부 일할 수 있는 수단이 조선시대 때 없었단 말이에요. 고려 조선 때는. 그죠? 그래서 수신전.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돼도 몸과 마음을 정절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신체를 수호하고 지키자. 아니 근데 먹고 살 길이 없는데요. 남편이 받았었던 수조지인 과전을 물려주면 되잖아. 그러면은 너 먹고 살 수 있잖아. 휴량전 고아가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엄마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삽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식들 굶는 거 보고서 가슴 아파할 텐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국가에서 어린아이들 양육비 정도는 챙겨줄게. 고아들에게 아버지의 수조지인 과전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습하도록 하는 겁니다. 원래는 반납해야죠. 일한 대가니까. 만약에 관리가 죽었으면은 요것도 회수해야 되는데 관리가 죽더라도 세습하게끔 유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공무원들아, 관리들아, 월급, 혜택, 공무원 연금 같은 거 아주 빵빵하게 챙겨줄 테니까
부동산 투자하지 마. 라는 게 과전법이에요. 그럼 부동산 누가 갔습니까? 일반 사람들, 일반 농민들 토지, 자영농이 필요하지. 이렇게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도가 조금씩 문제가 생깁니다. 토지를 세습하는 게 쭉 이어지고 조선이 건국되고 초기에 여러 관리들이 충원되면서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토지가 부족해. 관리들은 늘어나는데 토지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세조 때 기존의 과전법을 개편합니다. 직전법이라는 제도로 개편하게 돼요. 어떻게 하냐? 원래 이전에 좀 아까 봤었던 과전법은요, 전현직 관리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세습 기반 토지, 수신전과 휴량전 이걸로 물려주도록 했었어요. 자, 그러면 혜택을 줄이는 겁니다. 어떻게? 현직 관리에게만, 즉 전직 관리에게 지급 중단. 즉 관리는 퇴임하면은 이제 끝. 그리고 수신전과 휴량전 요거 죽은 다음에 유가족 세습하도록 한다 그랬죠. 요것도 끝. 그러면 일할 때만 월급 받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세조 때 직전법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그렇지? 그러면 부족한 토지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관리들의 월급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뭐 공무원 연금 같은 게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공무원이라는 게 보통 이제 월급이 적다라고 얘기하지만 퇴임 이후에 공무원 연금 제도가 있거든. 그래서 이 공무원 연금 제도가 그래. 공무원 퇴직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당장 월급이 적더라도 괜찮지라고 해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공무원 연금이 혜택이 줄어들었거나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잖아요. 메리트가 별로 없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리들 입장에서는 혜택이 줄어드니까 큰일 났다. 퇴임 이후와 죽은 이후, 즉 노후 대비 사후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테크. 부동산 재테크. 농장 확대요. 예. 내 땅을 늘려나가야지 이렇게 가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자, 관리들이 지금 받은 토지가 수조지라 그랬죠. 수조권이에요.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은 농민들의 땅에서 세금을 걷는 건데 세금을 거둘 때 더 많이 걷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관리는 신분이 농민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수조권을 남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공무원 월급을 줄였더니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성종 때 지금 봤었던 직전법을 없앤 게 아니고 이 직전법의 운영 방식을 바꿔요. 성종 때에도 직전법이에요. 앞서 세조 때. 그런데 운영 방식을 바꿔요. 어떻게 하냐? 관리들이 수조권을 행사한다 그랬어요. 수조권은 조세를 수취하는 권한이죠. 다시 도식을 그려보면은 국가, 관리. 자, 관리는 국가에게 직역을 제공하고 수조권을 받죠. 수조권을 받는다라는 거는 농민, 토지 주인. 농민이 토지 주인이라면은 원래 국가한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관리한테 세금을 내는 걸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일부 지역에 한해서. 그러면은 관리는 토지 주인 농민에게 조세를 수취하는구나. 근데 요거를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수취하니까 국가가 안 돼. 요만큼이 거둬야 될 몫이면은 요만큼을 내가 거두어 줘서 너한테 직접 줄게. 국가 관청이 직접 수취하여 관리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청이 수취하여 관리에게 지급한다. 관리가 수조권 행사를 직접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관리의 부정과 비리를 막겠다라는 것이요.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지방의 관청이 직접 하는 거예요. 농민이 세금 내는 것을 정해진 것만 내도록 하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관리가 마음대로 토지에 대해서 막 세금을 걷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잘못된 관행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지요. 그래서 국가의 즉 관청이 관리를 통제할 수 있게 되니까 토지 지배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예. 관리들 즉 공무원들의 부정 비리를 통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관리들이 왜 그랬어? 노후 대비 사후 대비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자, 노후 대비 사후 대비가 되나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부동산 불패. 부동산에 투자해야 돼. 농장이 더 확대되는 거예요. 농장이 확대되면 농장이 점점점 확대돼요. 그러면 관리들은 내 땅을 갖게 되네요. 관리들은 내 땅을 갖게 되고 농민들은 내 땅을 관리들한테 뺏기거나 넘겨주게 되는 거야. 그럼 농민들은 내 땅이 없이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게 되니 이를 우리가 소작농이다라고 합니다. 자, 농민이 내 땅,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자영농이다 또는 자작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내 자가주택이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부동산 얘기하면은. 자, 근데 농민이 내 땅이 없어요. 그러면은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해야 돼요. 예. 지금으로 치면은 전세 월세라고 보시면 돼요. 소작농이에요. 그렇죠? 뭐가 더 좋아요? 농민의 입장에서는 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거든요. 자영농이 좋은데 소작농이 지금 늘어났다는 얘기는 내 집이 없는 거예요. 내 땅이 없는 거예요. 농민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또 하나의 문제가 국가가 요 거둔 거를 관리한테 직접 주면 되는데 국가가 걷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얘들한테 월급 줘야 되는데 아유 딴 데 좀 쓴 다음에 나중에 주자. 이러다 보니까 관리한테 지급하는 게 제때제때 지급이 안 되는 이런 부작용들도 나오게 돼요. 자, 이런저런 부작용들 때문에 결국 기존의 이 직전법은 없애고, 잘 보세요. 국가가 걷어서 주는 거면은 국가가 그냥 월급 주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월급 주는 걸로 그냥 일원화해버리자. 즉, 직전법 폐지하고요. 수조권을 없애는 거야. 세금,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것을 없애고 그냥 월급 주는 걸로 가자. 관리가 쌀을 걷는, 조세를 수취하는 이런 것을 권리를 가지고서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관청이 걷어서 관청이 주니까 관청이 그냥 월급 주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 월급 주는 이런 거를 녹봉이라고 해요. 자, 녹봉은 국가가 권리를 주는 게 아니고 국가가 곡식 현물을 직접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공무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월급을 주는 게 월급 주는 게 아니라 저기 요 동네에 대한 세금 걷어가지고 얼만큼일 테니까 그거 걷어가지고 월급으로 쓰세요 라고 했던 게 기존의 수조권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월급으로 쏴주잖아요. 계좌이체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지? 계좌이체 하는 게 녹봉이에요. 예. 물론 여기서는 녹봉은 실물이에요. 현물이에요.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곡식으로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조권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노후 대비 사후 대비는 잘 안 돼. 역시나 바뀐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녹봉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노후 대비 사후 대비는 계속 해야죠. 그러면 이런 현상, 농장이 확대되고 소작농이 증가하는 현상은 해결이 됐나요? 아니지.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에는 농민들이 내 땅에 있는 농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계속 있다. 그러니까 다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고 내 땅을 가지려고 하니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좀 월급을 올려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토지제도였습니다. 자, 다음 제도를 볼게요. 이번에는 수취제도입니다. 수취제도는 세금 제도를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얘기해요. 예. 토지제도와 조금 차이가 있죠. 이 세금 중에서 관리에게 내도록 하는 거는 국가가 수조권을 관리한테 준 거예요. 예. 약간 차이가 있는데 백성들이 세금을
국가관청에게 낼 수도 있고 관리에게 낼 수도 있죠. 어찌됐건 그 세금은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세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라는 제도예요. 전세 또는 조세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토지세를 의미합니다.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옛날에 토지의 기능은 농토예요.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땅이지. 전세는 또는 조세는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농토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그 중에서 일부를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는 생산된 양의 10%를 납부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농토에서 열심히 쌀 농사를 지었다라고 해보자.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가마를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10가마 중에서 1가마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이게 전세였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납부하는데 10% 납부하는 게 이게 막 조사하는 것도 막 여러 가지의 폐단들이 있는 거예요. 막 조사하는데 막 이거 조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막 무슨 10%가 더 이상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의 막 뇌물을 받기도 하고 좀 투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요게. 그래서 좀 투명하게 진짜 제대로 국가가 10% 기준이 아니라 이럴 때는 이만큼, 이럴 때는 이만큼씩 걷는다라는 좀 구체적인 원칙을 발표할 겁니다. 바로 세종 때입니다. 조선 초 세종 때 세종께서 본 거예요. 아니 이거 10% 걷는 게 문제가 있다. 부정비리가 좀 많이 있네. 이거를 좀 투명하게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공법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제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요게 조금 내용이 복잡해 보이니까 제 얘기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중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걷는 이런 제도가 전세라고 했었죠. 근데 이 토지가 비옥한 토지일 수도 있고 척박한 토지일 수도 있어요. 예, 비옥한 토지면은 농작물 생산이 잘 되죠. 척박한 토지면은 농작물 생산이 잘 안 돼요. 이런 문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이 거두면은 척박한 토지 있는 농민들이 불만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좀 달리해요. 전분 6등법은 반전자예요. 토지라는 뜻이거든요. 토지의 등급을 6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 기준은 요만큼의 쌀이라고 한번 보자. 요만큼의 쌀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땅이 요 정도만 필요할 수도 있고요. 1번. 요만큼 쌀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땅을 이만큼이나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요만큼 땅만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 땅은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요 정도 땅, 요만큼 땅만 있어도 쌀이 막 이만큼이 나와요. 근데 쌀 요만큼을 생산하려면은 6번 같은 경우는 더 넓은 땅, 그러니까 생산량이 적은 거예요. 1번이 비옥한 땅, 6번이 척박한 땅이죠. 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이거를 6구간으로 나눈 게 전분 6등법이에요. 뭐예요?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그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세금을 이제 걷어야죠. 어떻게 걸을 거냐? 세금을 걷는 데에도 어느 해에는 풍년일 수도 있고 어느 해에는 흉년일 수도 있어요. 풍년인지 흉년인지에 따라서 풍년이면 좀 더 많이 거두어도 되고요. 흉년이면은 더 적게 거두어야 해요.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그것을 9구간으로 나눈 거예요. 풍년인지 흉년인지 매년 단위를 달리하는 거예요. 9구간으로. 가장 풍년이다라고 하면은 상상년이라는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러면은 1결당 20도에 해당하는 곡식의 양을 세금으로 거둘 겁니다. 그리고 가장 흉년이면은 하하년이라고 부를 거예요. 앞에 상상년, 상자 있고 상자 있죠. 상상년부터 하하년까지 상중하, 이렇게 하면은 총 9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총 20에서 가장 많이 걸을 때는 20도, 가장 적게 걸을 때는 4도 해가지고 세금을 얼마 걷는지 차등을 두는 거야. 즉 쉽게 얘기하면요, 풍년, 흉년에 따라서
풍년이면 많이 걷고 흉년이면 적게 걷는데 그 기준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한 거야. 자, 이게 세종 때 공법입니다. 세종 때 공법은 이거 하느라고 세종께서 농민들 찬반 설문조사를 거친 거예요. 정말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자, 이게 공법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여러분 제 얘기 들으니까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조금 복잡한데 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지? 세금 그냥 10% 걷어요 라는 것보다 좀 복잡해졌죠. 그렇죠? 뭔가 좀 합리적이긴 한데 약간 복잡해요. 예.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문제는 점점점 심각해져요. 세종께서 착각하신 게 있어요. 모든 관리들이 자기처럼 다 열심히 일할 줄 알았어. 밤새면서 아니에요. 보면은 이제 제대로 열심히 일 안 하고서 그냥 이제 막 시간 때우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문제가 누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조 때, 인조다라고 하면은 정묘호란, 병자호란 그때 왕이에요. 이걸 바꿔요. 풍년, 흉년 적용하지 말고 그냥 다 똑같이 하자. 너무 복잡하다. 그냥 일결당 막 20에서 4두까지 막 상상년, 사하년 막 이런 거 막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4두 정도, 일부 6두, 한 2두 정도 추가해가지고 요 정도만 하자. 예. 그래서 이거를 단순화시킨 거예요. 예. 상상년에서 하하년까지 풍년, 흉년을 정확하게 고려해가지고 잘 분석해서 밤새더라도 일해가지고 요런 제도를 잘 적용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정도로 다 비슷하게 하자. 조금 억울하더라도 일하기 좀 편하잖아. 이게 영정법이에요. 공법은 잘 안 지켜졌나 보군요. 다음의 제도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에는 공납이라는 제도입니다. 자, 이 공납이라는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뭘 걷는 거냐? 토산물을 걷어요. 다른 말로 특산물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토산물 또는 특산물은 지역별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상주 지방에 뭐가 유명하죠? 꽃감이 유명하죠. 영광에는 굴비가 유명하죠. 그죠? 예, 지역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나는 산물들이 있어요. 이걸 토산물 또는 특산물이라고 그래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역별로 거둬야 되는 필요한 것들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걷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 상주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너희들 말이야 꽃감을 내도록 해. 근데 집집마다 얼마씩 납부하도록 해라. 집집마다 납부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이 공납제도는 그래서 집집마다 집을 가호라고 하거든요. 토산물을 징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매년 정기적으로 걷는 상공이라는 게 있고 그 외의 다른 것들도 필요에 따라 걷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어요. 부산 사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야, 부산 사니까 너 바다 보이고 좋겠다. 부산이 다 바닷가가 아니에요. 그쵸? 바다 가려면 한참 먼데? 그럴 수 있지. 그치? 제 고향이 평택이란 말이죠. 평택에 평택항이라고 있어요. 평택항이니까 바다? 아니? 평택에서 바다 가려면은 제가 살았던 데에서 바다 가려면은 차로 한 40분 가야 돼요. 그렇지? 지역마다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 다르잖아. 상주 지역에 꽃감을 걷었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꽃감을 농사 재배하나?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부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부담이에요. 이걸 또 하려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 토산물을 구해와야 돼요. 우리 지역에서 꽃감을 바쳐야 돼. 우리 지역에서 굴비를 바쳐야 돼. 아유, 근데 이거 구하는 게 일이에요. 내가 이걸 다 따로 농사 짓기도 어렵고. 그렇지? 그래서 이걸 구해다 주는 업자가 등장합니다. 그 업자를 뭐라고 하냐? 요거를 방납업자라 그래요. 방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업자가 구해다 주는 겁니다. 아니 제가 대가를 드릴 테니까, 저 꽃감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윤을 챙겨주면은, 구해다 주겠다. 이런 방식이 방납이에요. 그런데
이 방납업자가 대가를 좀 비싸게 받지 않을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꽃감 좀 구해다 주세요. 아, 근데 올해 좀 가격이 올랐는데요. 얼마나요? 작년보다 2배가 됐네. 좀 비싼데요. 싫은 맛이요. 나도 바쁜데. 아니 뭐 구해다 주세요. 그 정도야 뭐. 다음 해가 됐어요. 어떡하면 좋지? 왜요? 좀 많이 올랐네 이번에. 경기가 안 좋은가 봐. 얼마나요? 아이고 참 말하기도 그렇고. 얼만데요? 한 10배. 그게 말이 돼요? 싫으면 말어. 어쩔 수 없어. 다음 해가 됐어요. 큰일 났네. 말하기가 힘드네. 왜요? 이거 내 입으로 말하기가 좀 무슨 일인데요? 좀 많이 올랐어. 일부 기록에 따르면은 정해진 값의 100배를 받아먹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게 방납의 폐단이에요. 너무 큰 문제죠. 그래서 율곡이인은 이러지 말자요. 개혁안을 제기합니다. 이걸 수미법이라 그래요. 지역별로 특산물을 걷지 말고 농민이면은 다 쌀농사 짓니까 미국 쌀로 걷자. 필요한 건 정부가 구해오면 되지. 쌀 가지고서. 이런 방식의 개혁안을 제기하는데 이게 정책으로 당시에는 구현되지가 않아요. 농민들은 이런 방납의 폐단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광해군 시기 때 이 제도를 시행하는 수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방납의 폐단, 아까 봤었던 토산물을 구해오는 업자, 이 방납을 하는 이 업자가 관청의 말단 관리들과 결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방납업자의 물건만 취급하도록. 그럼 농민들 입장에서는 10배, 100배를 부담해야 되는 너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광해군 때 기존의 율곡이의 개혁안을 정책으로 바꾸는 대동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이 대동법은 쌀로 내는 걸로 바꾸도록 하는 제도가 기본이에요. 자, 하나씩 보자. 일단 이 대동법은 처음에는 경기도에서만 적용이 돼요. 전국 단위로 다 시행된 건 아니고 시범적으로만 하다가 조금씩 확대될 거야. 조금씩 확대될 거야. 근데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100년이 걸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대동법을 전국 단위로 시행할 때가 숙종인데요. 이거 갈 때까지 100년이 걸려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보자. 공납이 뭐라고 했었냐? 가호 단위로 토산물, 특산물을 납부하도록 하는 게 공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집집마다 특산물을 걷는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가호 단위로 거두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잘 사는 집도 있고 못 사는 집도 있잖아요. 그죠? 저랑 저기 삼성에 계시는 저기 이재용 그분하고 경제 사정이 다를 거잖아요. 저희 집과 그쪽 집이. 그치? 근데 가호 다니면은 똑같이 거두는 거야. 예를 들어서 1년 세금. 세금을 딱 하는데 세금 1,000만 원 내세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 1,000만 원 너무 센데? 근데 저기 좀 돈 좀 있으신 분들 1,000만 원? 왜 이렇게 싸? 지갑에서 바로 줄 수 있죠. 이러니까 불합리하잖아요. 두 번째, 토산물을 걷는 거는 방납의 폐단 때문에 그 업자, 방납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기도 했었죠. 이 두 가지를 다 바꾸는 거예요. 집집마다 거두는 것에서 토지 단위로 걷는 거야. 토지의 결수, 토지의 면적을 측정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얘기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내고 땅을 적게 가지고 있으면 적게 내고 땅이 없으면 안 내고 이러면 좀 합리적이죠. 이제 부동산세처럼 바뀌는 거예요. 부동산세? 부동산이 많아. 집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겠죠. 전 집이 없는데요? 그러면 부동산 세금 안 내겠죠. 이걸로 바뀐 거예요. 예.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좋겠죠. 근데 누가 안 좋겠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땅 주인들을 지주라고 해요. 지주들은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지주의 반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 지배층이다 보니까 이게 시행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었던 겁니다. 토산물을 납부한다. 특산물. 예.
토산물을 나쁜데 구해온 업자가 폭리를 취하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토산물을 안 걷으면 되잖아요. 토산물을 안 걷고 쌀을 걷는 거예요. 쌀 구해오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쌀은 농민들이니까 다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업자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쌀을 걷는 거고 배는 포목, 옷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동전, 화폐예요. 쌀, 배, 동전 이런 것들은 화폐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부가 필요했었던 물품을 직접 걷는 게 아니고 화폐 역할하는 걸로 거두어서 정부가 필요한 거를 사오면 돼요. 그렇잖아요. 응? 관공서에서 복사기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저기 복사기 사오세요. 이런 게 기존의 공납제도였었는데 그게 아니라 세금 걷어서 국가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대동법을 시행하는 담당관청을 선해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필요한 거를 구해온다 그랬죠. 그 구해오는 상인을 공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인한테 대가를 주고서 가서 구해와. 그러면은 공인이 뭐 하겠어요? 사와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변화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가요? 자, 시장, 장시라고도 불렸거든요. 장시에서 예를 들어서 꽃감장수가 있었어요. 꽃감장수가 있었는데 어저께 한 15개 팔았어요. 그저께는 한 16개 팔았어요. 오늘은 한 20개 팔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누가 딱 왔어요. 뭐 얼마나 드릴까요? 여기 있는 꽃감 다 주시오. 잘못 들었는데요? 뭐라고요? 다 주시오. 아니 뭐 하시는 분인데요? 나란이라는 공인 이외다. 뭐 이런 거예요. 시장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상품의 수요, 즉 상공업, 상업과 수공업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화폐도 널리 쓰이게 되겠죠.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민간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요 한계는요, 대동법은 정기 공납인 상공에만 적용되고 별공과 진상은 필요에 따라 걷는 거거든요. 이거는 현물을 직접 납부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런 한계점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부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큰 변화로 바뀌게 되면서 농민들에게 부담이 완화되긴 했겠다. 대동법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가 되는 거야. 반면에 지주들 입장에서는 세금만 늘어나 이런 제도로 느낄 수 있겠죠. 마지막에 역이라는 제도입니다. 자, 역이라는 제도는 뭐였었냐? 요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역은 일을 하는 거야. 가서 농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거야.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군역. 자, 군역은 군사훈련, 즉 군대 갈 남자 장정들을 대상으로 군사훈련을 받게 하는 겁니다. 군역이에요. 요역은 뭐냐? 정부에서 필요한 여러 잡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뭐 성곽, 뭐 왕릉, 저수지 같은 데서 이제 막 삽질할 거 필요할 때 있단 말이지. 그지? 요게 요역이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군역을 기피하는 현상들, 요역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이거 가가지고 1년에 며칠씩 일을 해야 되는데 농사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갔다가 이거 뭐 허리라도 다치면 또는 갔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그리고 뭐 농사 한참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일 못하고 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먹고 사는 거 망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나와요. 방군수포제라는 거는요, 돈을 내고 군역에서 빠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남자들 군대를 가야 되는데 돈 내고서 군대 빠지는 거예요. 얼마를 내냐? 옷감을 내거든요. 군포라는 명목으로 내요. 포는 옷감을 얘기하는 건데 군포 1년에 2필 정도 내는 걸로 제도화 될 거예요. 한 필은 폭 한 35cm 정도에다가 이제 한 16m 정도 될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옷감을 짜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야. 이것도 막 힘든 일이에요. 집에서 이거 계속 배틀 돌리고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럼에도 가서 직접 하는 것보단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제도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립. 대립은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운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군대 가야 되는데 돈 써가지고 다른 사람 보내서 여기 가서 저기 군역 요역 좀 하다 와주세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군역이란 거는 다른 방식이 되는 거예요. 뭐 세금 내는 군포제도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군포제도로 바뀌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나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하기도 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중으로 삼중으로 부과하는 사례들. 자, 여러분 앞서 삼정의 문란에서 군정의 문란 잠깐 소개해드렸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군정의 문란 같은 게. 뭐 군포를 내가 내야 되는 거 말고 이웃 거를 전가받아요. 왜? 이웃이 도망갔대. 그 다음에 이거 군대 가는 사람인데 우리 집 어린아이인데 얘한테도 세금을 물리네?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제도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 때 뭔가 개편안을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기도 해요. 군역제도를 좀 뭔가 바꿔보자. 군역제도를 좀 바꿔보자. 여러 개혁안들이 제기됩니다. 이런 여러 개혁안들을 양인에게 군역을 제공하는 것을 변경하자 양역 변통론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반민 양인에게 군역, 군포 납부하는 거였었죠. 이거를 뭔가 개혁하자요. 여러 개혁안들이 제기가 돼요. 그럼 어떻게 바꿉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데 바꿀 수 있는 여러 개혁안들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 양반은 이걸 내지 않았거든요. 양반도 내는 게 어떨까? 아니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저런 개혁안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제도로 바뀐 거는, 확정된 거는 기존의 두 필에서 줄이자, 한 필로. 덜 걷자예요, 덜 걷자. 세금을 덜 걷자예요.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내던 것에서 절반, 만약에 다른 사람 거를 전가받는다 하더라도 절반이니까 부담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 이거예요. 아니 무슨 개혁이 이렇게 쉽습니까? 그럼 진작에 하지. 문제가 있으니까 안 했던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절반으로 하면은 이 군포 수입에 재정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국가의 살림살이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것을 같이 해요. 첫 번째, 땅 주인들에게 세금을 또 걷습니다. 땅 주인에게 세금 걷는 거는 전세제도였었는데 여기서 또 걷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 후기의 땅 주인 입장에서는 앞서 영정법에서 인조 때 있었던 거 1결당 4두 정도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대동법은 땅 주인들 대상을 기준으로 땅이 많으면 많이 낸대. 여기서도 또 내네. 조선 후기 때는요. 토지 주인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즉 부동산 세금이 증가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주 입장에서는 안 좋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다요. 또 돈 좀 있는 부유층들, 근데 관직이 없어. 조선 후기 때 돈 좀 있는데 평민인데 이게 좀 내 관직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국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돈 내. 그러면은 좀 명예직 같은 거 하나 줄게.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을 줄 거예요. 대신에 군포 내라. 이걸로 걷는 겁니다. 또 어장세, 염세와 같은 지방관청에서 관할하던 세금이 있었거든요. 어촌에서 하던 세금이에요. 염은 소금 이런 뜻이거든요. 어촌에서 거두는 거를 중앙관청 재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관청의 재정이 확충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재정 보충책을 같이 하는 게 영조 때 시행됐었던 균역법입니다. 예. 영조 때 시행된 이 균역법은요, 나름대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균역법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토지 주인들, 지주, 이들에게 세금이 전가된다 그랬죠. 이들에게 세금이 집중된다 그랬어요. 이게 조선 후기 세금제도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주들의 불만이 많아요. 근데 지주들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땅 주인이잖아. 소작농들은 내 땅을 빌려서 경작하면서 사용료를 내거든요. 사용료를 올리면 되잖아. 그러면 소작농에게 전가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점으로 바뀌는 부작용이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세금 제도는 좋은 방향으로 바뀐 건 맞는데 결론은
완전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도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서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때의 토지제도 그리고 수취제도, 경제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제도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좀 딱딱한 내용이긴 하나 자, 문제에서 한번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배운 내용들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밑줄근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제도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왕이 성종이에요. 토지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어요, 성종이. 어떤 제도를 바꾸려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나 봅니다. 자, 보니까요, 그대들의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라. 얘기할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신전, 휴량전 등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오히려 일이 없는 자가 앉아서 이익을 누린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전과 휴량전 요게 문제가 있어서 세조께서 과전을 없앴대요. 이 제도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이 제도는 성종 때 만든 제도가 아니고 세조 때 요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요 제도는 수신전과 휴량전이 문제가 있어서 없앤 제도이죠. 자, 토지제도 관련해서 고려 말 조선 초까지 쭉 이어졌었던 과전법이 있었습니다.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신전과 휴량전 이게 뭐였었죠? 관리에게 주는 토지 이것을 수신전 과부에게 남편이 죽었을 때 과부가 부인이 세습하도록 하는 수신전 휴량전은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없어요. 고아들만 남았다. 예, 이들을 책임지는 아버지의 과전을 휴량전 이름으로 세습하도록 했구나. 요것을 세습하면서 관리들의 복지를 챙겨줬었는데 야 이거 다 챙겨주다가 국가 토지 없다. 그래서 과전법을 폐하고 직전법으로 바꾸었었네요. 수신전과 휴량전을 없앤 거죠. 요게 세조 때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 직전법을 시행을 계속할 건데 이 직전법의 운영 방식을 바꾸게 된다라고 했었으니 그게 관수 관급제였었어요. 성종 때. 관수 관급제는요. 관리들이 수조권 행사를 직접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관청이 수급하여 관청이 지급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였었죠.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뭡니까? 직전법인데요. 직전법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종이 그래서 직전법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요걸로 하겠죠. 그러면 이 제도는 직전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세조께서 요거를 만드셨는데 이 뒤에 생략되겠지. 만약에 가상대화라고 하면은. 하지만 뭔가 보완책이 필요할 듯 하옵니다. 전하. 그래서 관수관급제를 시행하도록 하시옵소서. 물어보는 거는 어찌됐건 간에 직전법이더라. 자, 직전법에 해당하는 내용, 수신전과 휴량전을 없앴다라고 했는데요. 하나의 특징이 더 있으니 과전법은 전직관리에게도 지급했었는데 직전법은 요거를 폐지했었다. 수신전과 휴량전도 폐지했었다. 라고 봤었죠. 3번에 있습니다. 전직관리가 아닌 현직관리만 지급하도록 하는. 전직관리에게도 지급했었던 게 과전법이고요. 관리가 죽더라도 수신전과 휴량전으로 세습하도록 했었는데 그런 혜택 없앤다. 요게 세조 때 직전법이지요. 나머지 제도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제도는 이 제도가 뭐게 요것만 이해하면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1번 전지와 시지를 등급에 따라 지급하였다. 그러면 전시과 고려 전시과죠. 전지는 농토, 시지는 임야. 2번에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 부담액을 고정하였다. 조선 후기 들어서 전세제도 개편, 바로 인조 때 시행한 영정법이네요. 4번에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을 폐지하였다.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을 폐지했대요. 그러면 기존의 직전법이
폐지되는구나. 직전법의 폐지는 명종 때 직전법을 폐지하면서 결국 과전법이든 직전법이든 수조권, 관리들에게 조세 수취 권한을 주는 것인데 요거를 폐지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명종 때 있었던 제도, 수조권 제도, 토지 제도는 소멸하는구나. 5번에 개국 공신에게 인성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건 고려 때 이런 거 봤었는데요. 역분전이라고요. 역할에 따라서 분급했었던 이런 토지, 개국 공신에게 지급했었던. 자, 따라서 답은 3번 직전법의 의미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어떤 제도를 시행했나 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재정 수입이 감소했대요.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겼대요. 농민 생활도 안 좋대요. 야, 그러면 당장 바꿔야지. 전분 6등, 연분 9등. 너무 복잡하대요. 이건 약간 앞에는 핑계 같고 이거 진짜 이유가 이건 것 같죠? 야, 이거 너무 복잡해서 못하겠다. 너무 복잡해서 할 일도 많아진다. 자,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은 일단 요거는 세종 때 제정했었던 공법이었었어요. 세종 때 제정한 공법, 이거는 어떤 제도와 관련 있나요? 바로 전세제도예요. 토지세죠.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걷는데 어떻게 걷습니까? 토지의 등급을 6등급으로 나누고 그리고 풍년, 흉년, 인지 9구간으로 나누어서 1결당 20에서 4두까지 차등 징수하도록 했었던 게 세종 때 공법이었었어요. 자, 1결당 20에서 4두까지 차등 징수하자. 최고 상상년 풍년이면 많이 걸어도 된다. 20두. 하하년 최고 흉년이면은 4두만 걷자. 이렇게 했었는데 세종 때 만든 건데 야, 이거 너무 복잡해. 그리고 이거 하다가 야, 이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이거 안 지켜지네. 바꾸자. 그냥 4두쯤으로 고정시켜 버리자. 자, 이게 바로 영정법이었었죠. 영정법은 인조 때 시행했었던 전세제도 개편이에요. 세종 때 공법이 안 지켜지니까 야, 안 지켜지는 거를 그냥 법으로 하자. 1결당 4두 또는 6두 정도까지만 고정해 놓고 나머지 위에 거 뭐 차등 징수하고 이런 거 하지 말도록 하자라고 했었던 제도입니다. 야, 그러면 세금 걷는 액수가 줄어드네요. 세금 거는 액수가 줄어들 수 있겠네? 그렇구나. 그러면 5번의 내용이 정답이겠죠. 풍흉에 관계없이 그 이전에는 풍년과 흉년을 구분했었는데 1결에서 20두까지. 그런데 그냥 4두쯤으로 고정을 시켰다. 이게 영정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토지가 없는 농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영정법의 혜택은 농민들이 아닌 주로 지주들, 땅 주인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과전의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제한하였다. 현직 관리로 과전 지급 대상을 제한했다. 자, 이거 앞서 봤었던 건데요. 바로 전직 관리는 안 준다. 직전법, 요거는 관리들에게 수조권 나눠준 제도 얘기하는 거지요. 현직 관리로. 그러면 전직 관리는 안 줬다. 전직 관리도 줬었던 거는 과전법, 수신영화 휴량전까지도 줬었는데 직전법에서는 전직도 안 돼, 수신전 휴량전도 안 돼, 이런 제도. 이번에 선해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됐다. 선해법, 경기도 선해청 기구를 두겠죠. 요거는 대동법. 예. 공물제도를 개편했었던 대동법은 경기도 일대에서 광해군대 처음 시행되고요. 선해청 기구를 통해서 운영이 되었다라고 봤었죠. 자, 3번에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선무군관포를 수취하였다. 세금을 줄여줬으니까요. 뭐 군포 징수를 1년 2필에서 1필로 감해줬으니까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이런 보충책이 필요하니 요거는
영조 때 시행한 균역법에서 등장하는 재정 보충책이었었지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인조 때 전세제도 개편 영정법, 그리고 광해군 때 시범 시행되고 계속 확대되었었던 공납제도 개편인 대동법, 그리고 군포징수, 이거를 줄여주고자 했었던 영조 때 균역법. 자,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시는 거지요. 자, 4번에 공인을 통해서 각 관청이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공인을 통해서. 대동법에서 등장하는 내용이죠. 공인을 통해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사도록 하는, 그래서 특산물을 직접 걷지 않도록 하는 광해군 때 시행된 대동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원희 건의로서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수취제도입니다. 보니까요, 지방에 특산물을 징수하면서 나타난 방납의 폐단. 야, 이게 너무 심했잖아. 그죠? 특산물을 징수하는데, 이거를 구해오는 업자들, 방납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면서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이 부담이 돌아가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안들 제기됐었는데, 율곡 2의 수미법이 대표적이었었고, 이것이 나중에 정책화됐었던 게 바로 광해군 때 시행되는 대동법이었습니다. 현물, 특산물 내는 게 아니라 토지 결수, 토지세처럼 쌀로 납부한다. 그래서 대동법은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 요걸로 여러 가지의 부담이 생기니까 그냥 쌀 또는 포, 동전 이런 걸로 납부하도록 해라. 그러면 농민들이 구하기 쉬우니까 중간 업자들이 활개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대동법의 내용인즉슨 기존에는 호별로 세금을 걷는 집집마다 세금을 걷기 때문에 가난한 집은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토지 결수에 따라서 토지, 많은 토지가 있으면 많이 내고 토지가 적으면 적게 내고 토지가 없어 그러면 내지 말자. 이렇게 바꾸니까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완화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 그랬어요. 자, 요게 바로 대동법이었습니다. 자, 이 대동법의 시행으로요, 정부가 필요한 특산물을 쌀로 걷었네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서 필요한 특산물을 시장 가서 사오겠죠. 누굽니까? 공인. 공인이 정부 물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자, 기억해 보니까요, 선해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대동법의 담당 관청이에요. 니은에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 자, 지금 대동법 있죠. 그러면 조선 후기 때 시행됐었던 영정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균역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서 개념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니은은요, 군포를 줄여줘서 앞선 선무군관포 나왔었는데 그거 말고 결작 부과하는 것도 재정 보충책에 있었네요. 그래서 요거는 군포 부담을 줄였었던 균역법입니다. 자, 디귿에 공인. 그래, 공인이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게 되죠. 쌀포 동전을 걷었으니까 요 필요했던 것을 사온다. 그래서 공인이 활약하게 된다. 라는 내용들을 봤단 말이죠. 기역과 디귿이 맞겠네요. 리을은요, 어장세, 선박세 등의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는. 정부가 군포 부담을 균역법에서 2필에서 1필로 줄여주니까 부족한 재정을 위해서 지주들에게 결작세 1결당 2두를 걷고요. 그리고 어장세, 선박세 이런 지방관아의 세금을 국가 재정으로 끌고 오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부족한 세수를 이렇게 보충한다. 균역법에 대한 내용이 니은과 리을이에요. 세금제도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였었네요. 자, 4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대책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대책이랍니다. 양력의 편중됨. 어떤 양인의 군역 같은 건가 봅니다. 여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몰라도 넘어가세요. 보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전하께서 이를 불쌍하게 여겼대요. 백성들이 너무 어려운
현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두 필을요, 한 필로 감해 주셨네요. 군역의 대가로 납부하게 되는 군포죠, 이거는. 군포징수에 대한 대책이구나. 포를 감해 줬잖아요. 근데 국가 재정이 문제가 있으니까 보충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군포징수를 두 필에서 한 필로 감해줬다. 요게 균역법이죠. 자, 영조 때 시행됐었던 균역법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앞서 봤었던 것처럼 토지세 결작, 토지세로 결작을 걷게 됐고요. 토지세를 더 걷는 것이 그 다음에 선무군관 직책을 주고 포를 이렇게 걷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앞서 본 것처럼 선박세, 어장세 이런 세금들을 국가 재정으로 귀속시킨단 말이지. 이게 바로 재정보충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한 것들을 찾아보면요. 3번에 있네요. 선무군관포를 징수한 목적을 찾아본다. 재정보충책 중에 하나였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거 등장해도 맞습니다. 이게 바로 영조 때 시행됐었던 군포징수의 제도 개선. 자, 기억은 1번은요. 공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 공인 대동법에서 등장하는 정부 물품 조달업자였었네요. 자, 이번에 당백전 발행이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아직 안 배웠는데요. 요거는 흥선대원군 때 정책이고요. 경복궁 중건사업에 등장할 겁니다. 4번에 토산물로 쌀 동전으로 납부하도록 한 토산물을 요걸로 납부하도록 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공인이 사오는 거죠. 바로 대동법과 관련한 내용이네요. 5번에 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부과했대요. 9등급으로 전세를 풍흉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는 풍년인지 흉년인지 연분 9등법 얘기하는 거네요. 5번은 세종 때 공법이죠. 조선 초기 때 세금 제도. 이것을 이후에 인조 때 영정법으로 개편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대동법인지 균역법인지 요 두 가지를 많이 물어보게 될 겁니다. 물론 영정법에 대한 내용 또한 세금제도 개편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토지제도 그리고 수취제도 해당되는 조선시대 때 제도들을 살펴봤어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